리프로덕티브 페이스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포토 피리어드하고 템퍼레처가 있고, 요 단계 안에서는 주변활 페이스에서 어덜트 베지테이티브 페이스로 넘어가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스텝이 있어서 이제 플라워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베지테이티브 페이즈에서 리프로덕티브 페이즈로 넘어가지만 이 베지테이티브 페이즈 안에서도 다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주변활 페이스에서 어덜트 페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를 조절하는 거로서 우리가 tRNA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전체 스텝의 관장을 하는 포토 피리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CO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CO는 다음과 같은 액션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가 개괄적인 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CO는 여러분들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 이 생체 시계와 소위 이제 이 바이올로지컬 클락이라고 하는 클락과 실제로 플로랄 인티그레이터라고 불리우는 실제로 요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 중간 단계를 조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CO는 뭐의 약자이냐면 콘스탄스의 약자이고요. 앞 글자 두 자를 따서 CO라고 부릅니다. 생체 시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변화하고 거의 무관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환경이 변하면 약간씩 틀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변동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기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픈 것, 또는 외국에 나갔을 때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깨어있고, 나는 깨어있는데, 똑같은 얘기인가? 남들은 깨어있는데 나는 자고, 뭐 이러한 형태의 사이클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어떤 뭐 해당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 미국이든 유럽에 가서 한 뭐 2-3주 있으면 그쪽의 시차에 적응을 하게 되지만은, 가자마자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지니고 있던 이 사이클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게 되죠. 유지를 하다가 점점 이제 이 사이클이 쉬프트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하게 생긴 유전자 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오렌지 선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CO라고 하는 유전자의 mRNA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하루이고요. 하루에서 이 어두운 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밤입니다. 밤. 여기 밝은색 부분이 낮이고요. 여기 이제 6시가 되어서 6시에 이제 불이 켜지고요. 이게 이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점점 이제 해가 또 비떴다가 해가 점점 가라앉아서 이제는 이브닝이 되고, 여기에 이 시점에 이제 밤이 시작됩니다.
밤에 시작됐다가 다시 6시에 아침이 시작되는데, 자, 저것은 하루에 24시간을 주기로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그린 그림인데, 중간에 이렇게 밤이 있죠. 실험실적 조건에서는 밤이 확 오다가 다음날 불을 확 켜지만은, 실제 이 내추럴 컨디션에서는 점점 밤이 오죠. 우리가 소위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저녁이 왔다가 점점점 해가 뜨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표시를 이렇게 좀 이 소위 그레디에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험실적 조건에서는 일단 여기서 확 불이 켜지고 이쯤에서 불이 확 꺼지는 그런 이제 낮과 밤의 차이를 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CO 유전자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걔가 요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이 되면은 가라앉았다가 밤이 되면 올라가는 이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지금 몇 번까지야? 7번까지 핸드아웃이 나갔죠? 그 6번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CO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체의 나름대로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리듬을 갖고 있고, 그 리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리듬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시차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낮에 깨 있다가 밤에 자고, 낮에 깨 있다가 밤에 자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도 이 나름대로의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클은 외부 환경에 인디펜던트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외부 환경을 계속 주면 그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해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 시차에 적응하듯이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그 피크를 갖고 있고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 패턴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은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잠깐 배웠던 크라이2도 여기 있고, 파이토크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제로 클락을 만들어내는 소위 그 오실레이터들이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실레이터들은 재미있는 특성은 뭐냐면, 생체 시계를 갖고 있는 모든 종에서 오실레이터를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종마다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계로 치면 이런 그 진자 운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진자 운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이쪽 피크와 아래쪽 피크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런 오실레이터들이 없으면, 오실레이터가 없다면 이러한 유전자들의 반응은 거의 플랫하게 나와요. 거의 차이가 없게 이렇게 나오는데, 오실레이터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부분은 이렇게 다운 레귤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다운 레귤레이션이 돼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케디안 클락에서 배워야 될, 일단 서케디안 클락은 이 오실레이터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오실레이터들에 의해서 일단 주기 그리고 진폭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 오실레이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을 계속 보이는데, 일정한 패턴, 약 24시간을 주기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패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떠한 경우이죠?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기가 길어졌죠. 주기가 길어졌어요. 같은 거는 여전히 하나 있어요. 진폭은 같죠. 진폭은 같은데 이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을 주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뮤턴트들, 특히 여기에 있는 요 톡원 같은 거, 우리가 톡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유전자 네이밍 하면서. 기억나세요? 톡, 틱톡, 틱톡 할 때. 그래서 톡원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그 주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24시간을 주기로, 약 24시간, 정확하게는 24시간이 아니지만 약 24시간을 주기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망가지게 되면 27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이제 개괄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런 클락 리듬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외부 환경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 클락 리듬이 만들어지나요? 뭐 때문에 만들어지죠? 빛, 그렇죠. 빛이 있고 없고, 즉 낮과 밤, 조금 더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어떤 장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이든 여기에는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요런 데 말고, 요런 데 말고는 이런 데는 여름이나 겨울에 가보면 맨날 낮이거나 맨날 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항상 낮과 밤이 있어요. 그럼 낮밤, 낮밤, 낮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것을 인지하는, 낮과 밤을 인지하는, 빛을 인지하는 리셉터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이 낮이구나, 지금이 밤이구나, 빛이 있다 없다를 인지하는 포토 리셉터들이 있고, 빛이 있냐 없냐를 인지를 해서 현재 빛이 있을 때 필요한 반응을 만들어내고 빛이 없을 때 필요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클락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클락 시스템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실레이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제 클락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로직 자체를 보시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낮과 밤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낮과 밤에 익스포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물론 그 주기가 우리가 그 하지까지는 점점 길어졌다가 동지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죠. 며칠 전에 우리가 추분이었어요. 낮과 밤이 똑같았지만 1년을 또 주기로 보면은 1년 안에서는 점점 주기가 길어졌다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낮과 밤에 익스포즈가 되어 있고, 이 낮과 밤은 주기가 거의 일정하면서도 점점 늘어났다가 점점 짧아지는 그 주기를 1년에 반복하고 있어요. 주기를 갖고 있고, 그 주기는 1년을 간격으로 조금씩 길어졌다가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고 없고, 낮과 밤의 존재에 따라서 빛이 있느냐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리셉터들이 있고요.
이 리셉터들에 의해서 빛이 있는 상황이 인지가 되면 빛이 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무슨 현상들이 있어요. 예컨대 플랜트의 경우에 보면은 뭐 광합성을 해야 되겠죠. 빛이 있으면. 그죠?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상황, 빛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클락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클락은 사실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거의 대부분을 조절을 해요. 클락 안에서. 그래서 이 클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상당히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동물로 치면은 뭐 수면 활동도 그렇고요, 또 메이팅 활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짝짓기 하는 것도 이 주기를 갖고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인 이제 플라워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클락 시스템하고 플라워링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배울 CO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CO. 아시겠습니까? 야, 졸업사진 찍으러 가도 반응이 신통치 않더니 돌아와도 신통치가 않네. 다음부터는 저기 수강 인원을 한 20명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어.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지? 20명일 때가 좋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빛이 있고요, 밤이 있고요, 이것을 인지하는 포토리셉터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진폭과 주기를 만들어내는 클락이 있고 여기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좀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모든 생명 활동은 클락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또는 뭐 모든 생명체가 하는 행동들은 이 낮과 밤에 항상 익스포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유전자 발현이라든가 이런 게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 클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플랜트에서는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꽃이 피는 거. 꽃이 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페이스가 바뀌는 것이다. 베서티브 페이즈에서 리프로덕티브 페이즈로 어떤 디벨롭먼트가 변하는,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디벨롭멘탈 트랜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유소년 단계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성인으로 변하는 그러한 형태의 트랜지션이 플랜트에서는 플라워링에 해당되는데 플라워링에 플라워링을 이 클락이 조절을 하고요. 클락에 의해서 조절된 현상 중에 하나가 플라워링인데 클락과 플라워링의 사이에서 액션을 하는 놈이 바로 CO다 하는 것입니다. 이 컨스탄스라고 하는 놈이 CO라는 녀석이 이 플라워링을 조절하는데 클락과 플라워링 액티베이터들 사이에서 조절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소위 그 주기적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좀 다른 템퍼러처 얘기를 해봅시다. 템퍼러처에서 중요한 녀석은 이제 FLC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자, 온도. 온도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전 주기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낮, 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 뭐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가을이죠. 가을은 여름에 비해서 선선합니다.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겠죠. 봄이 되면 좀 나아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빛과 온도를 아주 단순하게 그래프로 플러팅을 해보면 동지에서 하지로 갈수록 동지에서는 제일 낮의 길이가 짧고요. 하지에는 제일 낮의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패턴을 보일 텐데 온도는 낮의 길이에 약간 후행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약간 뒤쫓아가요. 발음이 좀 샜네. 뒤쫓아가요. 그래서 동지는 보통 12월 한 뭐 말 정도 되거든요. 하지는 한 6월 뭐 중순이나 그쯤 되고요. 근데 제일 추울 때는 언제입니까? 12월이 제일 추워요. 보통 1월, 2월 그때가 제일 춥고 제일 더울 때는 한 7월, 8월 정도가 제일 덥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길이가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온도의 변화는 약간 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로 온도는 빛에 약간 뒤쳐서서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파란 선은 온도, 이제 검은 선은 이제 빛인데, 따라서 이 빛과 온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빛이 약간 선행을 하고요, 온도가 약간 후행을 하는데 이 사실은 얘네들은 이제 되게 그 노이즈가 많은, 이렇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리긴 했지만은 노이즈가 많은 이제 신호들이죠. 왜냐면 그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 오늘은 뭐 예년에 비해서 뭐 3도 높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뭐 3도 춥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제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 그래프들을 보면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오르락내락 하는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심플리파이하게 그려보면 빛은 다음과 같은 이제 주기를 나타내고요. 온도는 거기에 약간 후행하는 주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럼 이 온도를 인식하는 녀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도를 누가 인식하느냐? 빛은 포토리셉터들이 인지를 했고요. 온도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누가 하니? 온도는 누가 인지하는지 모릅니다. 아직 몇 가지 캔디데이트들은 있어요. 후보자들은 있는데 빛처럼 빛은 리셉터를 가지고, 포토 리셉터를 가지고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근데 온도는 조금 그 리셉터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다수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유아 독존하는 그런 하나가 온도를 인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어떤 그 리스판스마다 거기에 관련한 그 온도를 센싱하는 녀석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이제 그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이 스몰 RNA가 온도의 어떤 그 센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의 2차 또는 3차 구조에 의해서 이런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현상이 어떤 생명 현상이 조절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빛의 경우에 포토 리셉터가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 클락, 서케디안 클락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플라워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플라워링하고 서케디안 클락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CO라고 그랬다면 이것을 똑같이 온도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봅시다. 템퍼러처에 대해서 그려보면 템퍼러처를 리셉팅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지수라기보다는 다수의 후보자가 있긴 한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셉터에 해당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이제 요 반응, 이 온도에 의해서도 플라워링이 조절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추우면 이제 이 디벨롭먼트 트랜지션을 늦추게 돼요. 아, 이게 너무 춥다. 그러니까 꽃을 피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디벨롭먼탈 트랜지션을 늦추게 되죠. 늦추기. 따뜻하면 야, 지금이 이제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벨롭먼탈 트랜지션을 이제 당기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이 라인을 그렸듯이 빛의 길이의 변화와 온도의 상승의 변화는 상승 하강의 변화는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버 심플리파이를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는 빛은 어쨌든 한번 길어지면 점점점 길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한번 동지를 지나면 빛의 길이는 점점 길어져요. 물론 중간에 일식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거 말고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냐 어둡냐는 것이지 구름이 있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뭐 직사광선 안쪽였다고 해서 뭐 플라워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은 온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노이즈가 적은 시그널이에요. 한번 일단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길어집니다. 하지를 지나고 나서 빛이 말이 안 돼. 낮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온도는 노이즈가 좀 심해요. 물론 간단하게 겨울보다는 여름이 덥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러한 진폭이 심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노이즈 리치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빛은 이제 비교적 온도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비교적 완전히 프리하지는 않지만은 노이즈가 프리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온도의 변화를 인지해서 이 플라워링을 매개하는 녀석은 누구냐? 거기에는 빈3라고 하는 녀석이 관련을 하고 CO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FLC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두 개 제가 이렇게 뭐 거의 이퀄 표시를 한 것은 이 두 개의 시퀀스가 같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는 빛을 인지를 해서 플라워링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요.
FLC라고 하는 녀석은 템퍼레처를 인지를 해서 플라워링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FLC는 이 유전자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 요거입니다. 기억나세요? 매즈박스.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동물에서는 저걸 잘 안 쓰고 이제 헉스, 호메오박스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플랜트에서는 이 매즈박스를 많이 쓴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하나의 예가 FLC입니다. FLC라고 하는 유전자는 이 매즈박스를 가진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자, 이 FLC는 아까 그림에서 여기서는 그림을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선만 보이죠? 네? 제일 강조된 것은 뭐였습니까? 오렌지색 선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거에다 포인트를 주잖아. 포인트. 이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아주 이제 여기서는 CO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러면 FLC의 그림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위에 거 보지 말고 아래 거. 여기서는 히스톤들이 보입니다. 자, 이게 이 블루 선들이, 파란색 선들이 DNA이고요. 요 녹색 관자같이 생긴 것들이 히스톤 단백질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FLC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면, FLC는 플라워링을 리프레싱 합니다. 얘 하는 일은 플라워링의 리프레서예요. 그러니까 플라워링을 못하게 만듭니다. 얘가 있으면 플라워링이 안 되고요. 그와 반대로 CO는 액티베이터입니다. 얘가 CO가 있으면 플라워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플라워링이라고 어떤 현상을 얘기하지 말고 디벨롭먼털 트랜지션이 CO가 있으면 디벨롭먼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요. FLC가 있으면 디벨롭먼털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둘은 서로 이제 반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FLC라고 하는 녀석은 리프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그 기능을 예상을 해 봅시다. FLC, 자,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온도가 낮다가 드디어 이제 봄이 됐어요. 식물이 느끼고 있어요. 아, 따뜻해지고 있구나. 한번 따뜻해지면 계속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히스톤을, 위에 거는 히스톤을 풀었죠. 아래 거는 히스톤을 꽈어요. 제가 처음에 디벨롭먼털 차이에 대해서 애니멀 시스템과 플랜트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X 크로모솜의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간단한 로직을 해봅시다. FLC는 플라워링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꽃을 피워야 된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꽈버리는 게 좋을까요? 꽈버려야 되겠죠. 오케이? 자, 다시 설명하면,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다는 것은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고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이제 꽃을 피우기에 좋은 상황이 됩니다. 꽃을 피우기에 좋은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러한 리프레서들을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얘들이 있으면은 꽃을 못 피우니까. 그래서 이 리프레서를 막아버리는데, 막아버리는 기작의 하나로서 특히 FLC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입니다. 즉, 요 노란 선,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FLC 유전자가 코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꽈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잘 안 꽈졌어요. 이것도 비교적 덜 꼰 건데 완전 엄청 꽈버리면 여기에 뭐 RNA 폴리머레이즈라든가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FLC는 발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발현을 못하게 되니 억제를 하는 것이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억제제가 없어지니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겨울로 가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지금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뭐 2달쯤, 뭐 1달쯤, 2달쯤 지나면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고 식물이 이제 인지를 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내 인생이 아니지, 식생을 살아왔더니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겨울이 온다는 거구나. 그러면 겨울이 왔을 때 꽃을 피우면 걔 인생이 별로 해피하지 않겠죠? 날이 엄청 추운데 꽃이 펴봐야 자기의 수분하기도 어렵고 뭐 종자를 만들기도 어렵고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피하자. 이 상황은 피하자. 그러면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럼 막는 기작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대답했던 것처럼 이 위쪽 기작을 쓸 것입니다. 히스톤을 풀어서 이 FLC가 노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FLC가 노출이 되면 여기에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오고요, 뭐 RNA 폴리머레이즈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붙겠죠. 덜렁덜렁 붙어가지고 FLC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겨울이 되면 FLC가 풀립니다. 봄이 되면 꼬입니다. 봄이 되면 FLC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꽈져서 뭐 저런 설명하기 쉬운 용어를 썼지만은 이 과학적인 용어로는 컨덴세이션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요. 히스톤의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풀립니다. 풀려서 이제 이 히스톤이 그 FLC 로커스가 루스하게 풀리겠죠. 따라서 컨덴세이션이 됐다는 것은 이 FLC의 트랜스크립션이 억제가 된다는 거고요. 풀렸다는 것은 FLC의 발현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빛이었고 하나는 온도였는데 빛이 있으면 뭐 리셉터가 인지를 해서 클락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CO를 액티베이션 하는 것입니다. CO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이 플라워링이 야기가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워지기 시작하면 FLC의 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 있도록 얘를 풉니다. 소위 디컨덴세이션을 하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컨덴세이션을 할 것입니다. 컨덴세이션을 해서 이 플라워링을 막지 못하도록 이제 그러한 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스펠이 뭐예요? 스펠링 말고 누가 한번 사전 찾아볼래? 스펠이 뭔지? 어? 뭐라고? 마법. 그럼 차가운 마법. 그럼 핫 스펠도 있냐? 스펠이 뭐니?
주문 주술 마법 뭐 또 없어? 교대. 교대요? 차례 순번 교대. 차례 순번 또 교대. 휴식 시간. 휴식 시간 기간 그것도 삼성 거냐? 네. 잘 나오네. 자, 콜드 스펠은 이거하고 다른 것인데요. 자, 윈터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윈터는 얼마나 돼요? 하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뭐 2개월? 3개월? 되죠? 한 2, 3개월 돼요. 콜드 스펠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추위죠. 일시적인 온도 하강.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플랜트예요. 가을이 되었어요.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일시적인 한파가 왔습니다. 동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랜트라면 지금이 겨울이 왔는지, 그러니까 겨울이 왔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추위인지를 얘는 판단을 해야 돼요. 분명 추운 건 추운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영하 3도가 됐어요. 영하 4도가 됐어. 우리는 달력도 볼 수 있고 일기예보도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일시적인 한파구나 또는 뭐 아 이게 아직도 긴 겨울이 있구나라를 알지만 플랜트는 그걸 이제 판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일시적인 추위가 와서 온도가 떨어진 거하고 이런 장기적 추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시적인 하강이라는 것은 뭐 며칠 단위의 온도 하강과 장기적, 그러니까 일시적 하강과 장기적 하강.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콜드 스펠이라고 부르고요. 장기적인 하강은 윈터인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생명체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배웠죠? FLC라고 그랬죠? FLC는 일시적인 하강에서는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이 변하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는 FLC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위를 일시냐 장기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현재가 일시적인 추위냐 아니면 장기적인 추위냐. 그래서 이 유전자의 발현은 며칠 추위를 줘서는 얘가 발현이 변하지가 않아요. 1주 이상 또는 2주 이상이 줬을 때만 이 유전자의 발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로부터 FLC의 히스토니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분명히 온도는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1년을 봤을 때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콜드 스펠에 해당되겠죠.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이 상태가 콜드 스펠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 상태는 윈터일 것입니다. 이건 윈터이고요. 요거는 콜드 스펠인데 요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생명체들은 갖고 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도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은 FLC라고 하는 유전자가 온도 변화를 인지해서 플라워링을 조절을 하고요. 얘는 리프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프레서이기 때문에 플라워링을 할 때는 얘를 막아야 되고 플라워링을 하고자 할 때는 막고 플라워링을 안 하고자 할 때는 얘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시기 온도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FLC를 풉니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FLC 이렇게 풀어놓고요. 이렇게 온도가 상승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렇게 꽈졌다는 느낌이 드냐? 안 들지? 꽈다는 느낌을 주죠. 그치? 이제 꽈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렇게 컨덴세이션을 시켜서 FLC의 발현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리프레싱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여기서부터 이 리프레서의 발현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도가 떨어질 때하고 올라갈 때를 봤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콜드 스펠과 윈터, 장기적인 콜드를 구분하는 것은 이 빈뜨리라고 하는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빈뜨리는 이 추위의 길이, 이 길이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실제로 플라워링을 하도록 또는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필요한 녀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건 이제 아마 다음번쯤에 가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다룰 녀석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두 가지 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벨로멘털 트랜지션이라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현상을 빛과 온도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빛은 지구 자전 때문에 빛이 있고 없고의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고요. 빛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포토 리셉터 때문입니다. 리셉터가 인지해서 클락을 돌리고 클락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컨스탄스라고 하는 CO라고 하는 유전자 때문에 플라워링이 일어나고요. CO는 액티베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빛이 점점 길어지면, 즉 하지로 가면 갈수록 CO의 발현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CO도 자기 자체 나름대로의 이러한 오실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온도는 빛에 비해서는 좀 노이즈가 있는 시그널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겨울에는 떨어지고 여름에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템퍼레처를 인지하는 것은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있긴 하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싱글 캔디데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템퍼레처를 인지해서 플라워링을 조절하는 것은 FLC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얘는 리프레서라고 그랬고요. 이 리프레서의 액티비티를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히스톤을 풀었느냐 꼬았느냐에 따라서 FLC가 나오도록 하거나 또는 못 나오도록 하거나 라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온도가 이제 쭉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플라워링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이 FLC가 발현이 일어날 것이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제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FLC를 꽈서 컨덴세이션을 시켜서 발현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콜드 스펠이 일어나는 단기적인 추위가 일어나는 것과 긴 추위가 일어나는 것은 이 생명체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이 빈트리라고 하는 유전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왜? 얘는 발현이 잠깐 트리트먼트, 잠깐 콜드를 줘서 얘는 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혀 변하지가 않아. 며칠, 뭐 1주, 2주 정도의 시간을 둬야만 이 빈트리의 발현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플랜트에서 디벨롭먼트를 조절하는 크게 세 가지 태지,
그 다음에 CEO, 그 다음에 FLC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CO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